이번에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말을 하는데 뉴스에서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라고 하는데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닐 거예요. 2019년에도 그린란드 사겠다고 말했었는데 이번에도 사겠다고 두 번 말한 겁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버려진 땅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영토를 허락도 없이 사겠다. 불안하죠.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두 번이나 말하면은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말하는 것 같은데 덴마크는 발언 이후에 방위비를 2조 원대로 증액을 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덴마크의 방위비 증액 발표 타이밍을 맞춰서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의 일종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기 영토 못 지킬 거면은 그냥 미국에 팔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아시아에서는 국가 영토를 팔고 사고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요. 전쟁 또는 협상을 통해서 영토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영토를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비 증가 부담을 얹어준 거죠. 2019년에도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말했던 트럼프였는데요. 트럼프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말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1860년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도 그린란드 천연 자원이 전략적으로 이건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사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해리 에스 트루먼 행정부도 45년에서 53년쯤입니다. 덴마크한테 1억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019년에 트럼프가 구입 의사를 밝혔는데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었어요.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얼마나 되나 추정을 해봤더니 2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땅을 샀을 때 가격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면적으로만 치면은 2억 달러 정도 주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린란드 가격은 평가하기 어렵다 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은 가치를 좀 집중하려고 해요. 원래 그린란드에는 원유도 있지만 네오디뮴, 디스프로시움 같이 이제 히토류 금속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히토류가 많고요. 알래스카만으로는 히토류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린란드도 필요하다 판단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리적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북극은 엄청난 유전과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해의 영유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가지고 지금 강국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북극이 점점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항해로가 뚫렸어요. 쇄빙선 없이도 갈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LNG를 가장 많이 사는 국가가 어디냐?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랑 무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멕시코만에서 나오죠. 텍사스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가야 돼요.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수억 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멕시코만을 거쳐서 그린란드로 올라가서 북극으로 지나가서 아시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알래스카는 중간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래스카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니까 이제 여기서 합쳐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알래스카는 항만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자원의 핵심 지역이 됩니다.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자원 거래가 벌어지니까 마치 홍콩처럼 여기에 이제 금융회사들도 많이 들어가게 생기겠죠. 그리고 알래스카는 한국이랑 일본과 가까워요. 여기에 조선소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수리창만 늘려줘도 알래스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주민을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한국, 일본이 여기서 군함을 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북극해만 쳐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북극해의 가치를 보고 나면은 트럼프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돼요. 러시아가 왜 전쟁을 했는지, 이스라엘도 왜 전쟁을 하는지 퍼즐들이 맞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북극해를 빼놓고 전쟁이나 외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영토를 파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1976년에 독립을 선언했죠. 그리고 1781년에 연방이 됩니다. 1803년에는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를 매입해서 영토가 2배가 되고요. 1821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와 오리건 컨트리를 할양받아요. 1845년에는 텍사스 공화국이랑 합병을 하죠. 이것 때문에 멕시코랑 전쟁을 해서 국경을 만들어냅니다. 1853년에는 멕시코로부터 게즈던이라는 땅을 1000만 달러에 매입을 해요.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합니다. 720만 달러예요. 미국은요 영토를 돈으로 사면서 늘려나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와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 기억에는 미국의 역사를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돈을 주고 영토를 매입하고 협상을 통해서 점점점 늘려갔고 전쟁도 불사했고 이제 주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50개의 주가 된 거고 그렇게 미국의 영토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이 발언만 해도요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이 잘 나가던 시절의 향수를 딱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발언 자체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득 볼 게 없는 거고. 제가 볼 때 진짜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를 타깃으로 한 말이거든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자세히 보시면요 각 나라들의 에너지, 항만, 부동산
광물에만 투자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원 보급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절에 보면은 식민지로부터 자원도 공급받고 물건을 팔 곳을 확보합니다. 다른 제국들이랑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식민지가 없는 나라는 석유가 안 되니까 석탄 가지고 석유로 돌려서 쓰기도 하고 굉장히 빈곤하게 전쟁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1대1로는 중국이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향후에 미국과 패권 전쟁까지도 생각해보고 하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중국 앞에 대만이랑 한국이 있는데 여기는 테크 반도체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만약에 잘만 포섭했으면은 중국은 뒤에서는 자원, 앞에서는 테크를 확보하고 미국에 비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대만, 한국에서 모두 포섭이 어려워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원 확보가 이제 우선인 거죠. 중국에 희토류가 있어야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데 알래스카나 그린란드에는 이런 희귀 자원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북극 주변 국가들은 지금 자원이 다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자원으로 먹고 사는데요. 미국이랑 언어도 같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로 흡수하고 싶다 이런 야망을 드러낸 게 저는 이거 절대 농담 아니라고 봐요. 캐나다는 중국의 자본, 정치적인 침투가 심한 곳입니다. 호주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캐나다와 호주는 자원국이죠. 미국의 우방들입니다. 여기를 중국이 장악하면은 바둑마냥 미국이 순식간에 고립이 돼요. 캐나다가 중국에 먹히는 걸 방치하느니 51번째 주를 가져가겠다. 중국에 엄포를 놓은 거죠. 캐나다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 건너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린란드도 이해가 되는 게요. 북극해에 중국이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자원이 풍부하고 무주공산인 북극해를 중국이 그냥 둘 리가 없죠. 만약에 중국이 덴마크한테 거금을 주고 그린란드를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북극해 영유권을 두고 이제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이 서로 싸워야 됩니다. 그럼 트럼프가 말한 그린란드와 캐나다는 북극해를 염두에서 해둔 발언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죠. 미국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선박법도 이번에 추진을 합니다. 북극해는 향후 10년 뒤에 엄청난 항로가 될 거예요. 미국도 10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 미국 선박법을 추진하는 건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간 상선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거로 채우겠다 이 뜻입니다. 현재 미국 국적 선박이 80척밖에 안 돼요. 중국 선박은 5,500척입니다. 압도적이죠. 전쟁이 나면은 물류 싸움인데 미국이 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선박법이 되면 미국으로 가는 화물의 10%는 미국이 건조한 배에 미국기를 달고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으로 운송해야 됩니다. 이 배를 250척까지 키우겠다는 거예요. 항구 대기 순서도 미국기를 단 배가 우선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나온 배를 사라 이 뜻인 거죠. 이 뉴스들을 종합해보면은 트럼프는 절대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열린 지도자라 보는 거죠. 바둑을 두듯이 너는 어디다 둘래? 너 여기다 두면 난 여기다 둘게. 내가 원하는 거에 예스 노로만 가지 말고 너가 원하는 패를 던져봐라. 그게 괜찮으면 그걸로 가겠다. 이 협상에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인 거죠. 그린란드를 내가 살까? 아니면은 너가 중국에게 안 팔겠다고 확답을 줄래? 아니면 너가 국방비를 잘 내서 너가 가지고 잘 지킬래? 상대의 제안을 들어보고 나서 그게 더 좋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다 판을 짜놨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이랑 협상을 이제 해야 되겠죠. 한 달도 안 돼서 취임을 할 거니까. 기존에 했던 대로 수동적인 조약대로 합시다 이런 협상 체계가 아니라 사업가처럼 능수능란하게 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패를 다 쥐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패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협상에 응해야죠.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나가서 협상을 하게 되면은 아마 탈탈 털릴 수도 있습니다. 포커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오픈할 때마다 전략이 바뀌잖아요. 상대방도 전략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내가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고 상대는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으니까 최소한 내가 이 카드를 내밀어서 가장 유리하게 방어를 하자. 승리를 주더라도 가장 조금만 주자. 이런 전략들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경제 판도도 불확실성 모드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주식에서도 많은 변동성이 예상되는데 그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확실성이겠지만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는 하나의 짜여진 바둑의 수입니다. 그 수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업종이 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리 투자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공포만 가지지 말고 새로운 패턴의 게임이 열렸으니까 그 패턴을 이해해서 내가 한번 기회를 잡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고맙습니다.